제1장 남궁혁은 아침 5시에 기상해 제일 먼저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했다. 헤드라인 뉴스에서 보도되는 경기 침체 전망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도 스쳤다. 오늘은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수익을 극대화할까? 그는 곧장 메모장을 펴고 투자 계획을 더했다. 그의 아내 혜진은 주말에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하지만 남궁혁은 휴일에 한 푼이라도 더 벌 궁리를 해야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 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밥을 먹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재산 불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귀가 후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낮지만 또렷한 낯선 속삭임이었다. 돈은 곧 내 모든 가치야. 이걸 잃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지. 처음엔 환청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차마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솔깃하게 느껴졌다. 저 말이 어딘가 틀렸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때 가난에 찌들어 편의점에서 라면 한 봉지조차 망설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 기억 때문에 혹시나 돈이 사라져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졌다. 그러자 그 목소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속삭였다. 돈이 없다면 누구도 널 존중하지 않을 거야. 남궁혁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던 생각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들으니 왠지 섬뜩했다. 그는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난 더 벌어야 해. 멈추면 안 돼. 이때는 아직 이것이 어떤 존재의 속삭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그 목소리가 자신의 의지를 다져주는 원동력처럼 느껴졌다. 제2장 베풀매 대한 공포. 다음 주 혜진은 오랜 지인에게서 긴급한 요청 전화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소식이었다. 혜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도움을 청했다. 우리도 넉넉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궁혁은 어이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누굴 돕기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데. 혹시 모를 위기가 오면 어쩔 건데. 그러자 혜진은 여보, 우린 위기라기엔 충분히 잘 살잖아요 라며 설득했지만 그는 계속 노트북 화면의 그래프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예의 그 목소리가 다시 그를 파고들었다. 내가 베풀면 곧 망할 거야. 재산을 깎아먹을 짓 하지 마. 그 말에 남궁혁의 심장이 도약했다. 맞아. 조금이라도 헛돼 있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지 몰라. 그는 혜진에게 차갑게 답했다. 이번 달 투자금도 빠듯해. 꼭 도와야 한다면 당신 용돈에서 떼서 해. 난 반대니까. 혜진은 실망 어린 표정을 지었고 그 모습이 잠깐 마음에 걸렸지만 남궁혁은 금세 투자 성과에 집중하며 잊어버리려 했다. 그러자 속삭임이 부추겼다. 다른 사람들은 내 돈을 시기해. 선뜻 도우면 발목만 잡힌다. 그렇지. 괜히 도와줬다가 빚이라도 진다면 문제 커지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누가 날 돕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모든 건 자기 책임이야.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나눔이나 베풀물 거부했다. 혜진은 한숨만 내쉬었고 부부 사이는 점점 차가워졌다. 제3장 실패의 그림자. 늘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남궁혁의 투자에 작은 균열이 시작됐다. 인기 좋던 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갑자기 정부 규제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계좌 속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세금이 예상보다 2배 이상 나왔다. 심지어 회사 직원이 실수로 큰 계약을 놓쳐 한동안 수익이 뚝 끊길 상황이 되었다. 그는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새벽까지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도 당장 충격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때 머릿속에 불쑥 들어온 속삭임이 있었다. 내 재산이 줄어들면 넌 끝장이야. 돈이 없으면 아무도 널 존중하지 않아. 손톱을 물어뜯던 그는 곧 창백해진 얼굴로 메일함을 뒤지고 대출 가능성을 알아보고
회사 자금을 옮길 궁리를 했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으면 조금 줄이고 쉬어가라고 조언했지만 남궁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곧이어 또 다른 음성이 뒤따랐다. 만족을 모르는 야망이야말로 성공자의 증거지. 멈추면 뒤처져. 이내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그는 남아있는 자금을 빌려 무리하게 재투자하기 시작했다. 지금이 저점이니까 곧 반등하겠지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었다. 혹시라도 작은 이익이 날 때마다 더 큰 투자처를 기웃거렸고 손해가 커지는 조짐이 보여도 그는 눈을 감고 버티기만 했다. 주변에서 위험하다며 만류해도 이미 돈을 놓치면 나는 무너진다는 강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제사장 가족과의 단절, 투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남궁혁은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아들 민재가 아빠, 저 드디어 예술 경연전 본선에 올랐어요 라며 기쁜 소식을 전해도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겠냐? 라고 차가운 말만 남겼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지만 남궁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부족한 투자금을 어떻게 채울지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탁에서 혜진이 여보, 우리도 여행 한번 가요. 민재도 딸아인 지연이도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라며 제안했다. 그러나 남궁혁은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시국에 무슨 여행? 돈만 축나지. 그러자 혜진은 우리 재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애들하고 추억도 쌓고 쉬어가야 하고 말을 이었지만 남궁혁은 이미 스마트폰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귓가에 파고드는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있었다. 주일 예배나 휴식에 시간 낭비할 틈이 어디 있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는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가족들은 같이 밥 좀 먹자며 붙잡았지만 그는 등을 돌린 채 걸어갔다. 점점 식사 시간조차 따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 주말이면 사무실이나 투자 설명회를 전전하며 가족들과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혜진과 아이들은 그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소통의 끈은 아슬아슬하게 달아나고 있었다. 공허한 거실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그래프만 들여다보는 남궁혁의 귀를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가족, 인간관계, 다 무슨 소용이야. 결국 돈이 다 해결해줄 텐데. 제오장 속삭임의 절정. 시간이 흐를수록 남궁혁의 재산 관리에는 잔뜩 균열이 생겼다.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틈을 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속삭임은 더욱 공격적으로 귀를 파고들었다. 경제력만 있으면 가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대화 같은 건 시간 낭비야. 그 말에 남궁혁은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가족이 쓴소리를 해도 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이 집이 굴러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귀를 막아버렸다. 자꾸만 골이 깊어지는 부부관계, 예술을 꿈꾸는 아들과의 갈등에도 그는 돈만 있으면 결국 다 해결된다고 믿었다. 회사 사정은 더욱 나빠져 긴급히 자금을 메워야 할 일이 늘었다. 직원을 몇 명 해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고객사와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무리하게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다. 밤새 모니터를 보며 초조해하고 작은 수익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다른 상품에 재투자했다. 그럴수록 속삭임은 남궁혁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만족을 느끼면 넌 뒤처져. 끊임없이 욕망해야 해. 그래야 안전해질 수 있지. 어느새 남궁혁은 자기 자신에게 언제쯤이면 충분할까?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점점 몸과 마음이 갉아먹히는지도 모른 채 오직 돈이라는 거대한 종교에 스스로를 바치는 형국이었다. 민재와 혜진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남궁혁은 왜들 이렇게 날 방해해? 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다시금 목소리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래, 다들 널 시기하잖아. 내가 베푸는 순간 모두 달려들어 잡아먹을 거야.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 고객, 심지어 가족까지도.
제6장 고립 후반부 엔드 결말 여운. 결국 무리한 투자는 대형 손실로 이어졌다. 여러 차례 계약 파기가 터지고 세금 문제까지 겹치며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한때 우뚝 섰던 남궁혁의 위상은 빠르게 흔들렸고 그를 따르던 직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가족조차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그를 더는 이해할 수 없었고 집안은 냉랭함 그 자체가 되었다. 내가 가진 재산과 성공을 놓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속삭임은 여전히 그를 올감했다. 그러나 재산이 줄어들수록 그 말은 더욱 잔인해졌다. 투자금을 더 이상 구할 길도 막히자 그는 빚을 지며 허덕였다. 가족은 이미 여러 번 손을 내밀었지만 남궁혁은 등을 돌렸다. 돈 없이 무슨 소용이냐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내 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고 집안은 텅 비었다. 깔끔하던 거실엔 서류와 고지서만 어지럽게 널렸다. 허전한 마음과 무너진 자존심이 뒤엉킨 가운데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재테크 광고 소리에 이골이 나버린 그는 결국 리모컨을 힘껏 내던졌다. 결국 다 떠나버렸지. 와, 내가 원하던 건 오직 돈이었으니 지금은 아무도 내 곁에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오직 그의 마음 안에서만 반복되던 속삭임이었다. 남궁혁은 그제야 그 목소리가 한순간도 자기 곁을 떠난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처음엔 조금 더 벌라고 부추기더니 이제는 내겐 남은 게 없다고 비웃는다. 지쳐버린 그는 침묵 속에 노트북을 켰으나 시뻘건 그래프와 줄어든 잔고만이 화면을 뒤덮었다. 혼자가 된 거실.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는 자신을 문득 돌아보았다. 한때 가슴속 한켠에선 예배나 기도 혹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생각이 스쳤었다. 그런데 속삭임은 늘 이렇게 말해왔다. 돈 없이 예배나 기도는 무슨 소용이야. 내가 가진 전부를 쏟아야 하는 건 재산뿐이잖아. 그 소리만을 쫓아 달려온 결과는 완벽한 고립이었다. 그제야 교회에 다녀오던 아내와 아이들의 표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며 그 한마디 고백에 삶의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혜진이 말하곤 했는데 끝내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명했던 그 사악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스스로 빠져나오려 하지 않은 탓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남궁혁은 자조 섞인 목소리로 되뇌었다. 만약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단순한 고백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뱉었더라면 지금의 외로운 추락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였다. 수십억을 굴리던 그의 통장 잔고는 초라해졌고 가족도 회사도 사라져버린 자리. 남겨진 건 황폐해진 마음과 그를 조롱하듯 계속되는 낮은 속삭임뿐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안에서 그는 무기력하게 몸을 떨었다.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 사이로 마지막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한껏 비아냥거리듯 울렸다. 그래, 너는 결국 이 길을 택했어. 이제 영영 혼자야.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남궁혁은 스스로 붙잡았던 돈의 신이 껍데기뿐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길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외면한 대가로 그를 기다리는 건 텅 빈 고리뿐이었다. 남궁혁은 부와 성공을 조차 쉼없이 질주했지만 남은 것은 아무도 곁에 없는 생활과 속삭임에 유린된 정신뿐이었다. 언젠가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기회를 붙잡았다면 이 지독한 외로움과 무너짐의 끝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돈이 전부라는 목소리를 선택한 결말은 고독과 절망이었다. 결국 마음속에 들리던 그 낮은 소리가 그의 인생 전부를 지배하게 되고 말았다.